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일각의 거취 표명 요구에 오늘까지 누구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망스럽다.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사퇴하지 않을 조건을 내건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와이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그리고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추진 등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들을 한 발짝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죠. 네, 경찰이 공천 헌금으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데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을 주고받은 것과 모두 관련된 혐의들인데 정당의 공천 행위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가 아닌 배임 수중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4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이후에 김 씨가 당에서 특정 지역에 경쟁 없이 꽂아주는 단수 공천이 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김경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먼저 요구했을 뿐 아니라 쪼개기 후원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강선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지만 석 달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강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말이 다 엇갈리는 만큼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다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보니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변수인데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이것과 별개의 사건인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2022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준 대가로 8천만 원 정도를 주고받은 게 확인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고 공관위 위원들에게 일종의 작업을 한 증거도 없는 만큼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주요 증거가 담긴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면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 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성이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걸 앞두고 서울 강남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기사를 어제 SNS에서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걸 지적한 거라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손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면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은 절대 못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올해 10월이 폐지되죠. 검찰청 대신에 만들어지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를 놓고 여당에서 갑론을박했었는데 결국 주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죠. 네, 현재 검찰청에는 수사와 기소 기능이 모두 있잖아요. 네. 이걸 분리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는 게 여권의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2일에 정부가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표안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수사 보안권을 줄지 여부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논란이 크다 보니 당시에 보류를 했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수사 보안권은 주지 않고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는 걸로 당론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수사가 경우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고도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소청에 수사 보안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경우 공소청이 현재 검찰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수사 보안권은 주지 않고 요구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무시할 경우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정부가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라고 민주당은 주문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에선 중수청의 인력을 지금 검찰청이 검사 수사관으로 나뉜 것처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놨었는데 이런 이원화 구조도 검찰과 똑같지 않냐는 민주당 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도 인력 구조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여당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주 초쯤에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인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로 자신의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도 정치 생명을 똑같이 걸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네, 장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이제 오늘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사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까지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의원이나 단체장도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 자신이 없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공개적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친한동훈계와 당내 소장파들은 공갈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친한동훈계 물갈이용이란 논란이 일었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보류하기로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상의 갈등은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쿠팡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정청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틀 전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의는 유통시장이 달라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는데 2012년에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이었지만 지금은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등에서 이들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는데 그 이익의 대부분을 쿠팡이 보는 상황이 된 건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쿠팡에 의존하는 상황도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논의 하루 만인 어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하자면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 보니 이 당론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상생안으로 새벽 배송에 소상공인 상품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컸던 걸로 또 나타났죠. 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계정이 3,37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어제는 이에 더해 16만 5천 개가 추가로 더 유출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 유출 계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부 시스템과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쿠팡은 해당 고객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통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미국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는데요. 쿠팡 미국 본사는 미국 의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근 정체는 조금 덜한 편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가양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는 차가 많은 곳인데요.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에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분당서로는 성남 쪽입니다. 탄천 1교회에서 수서 쪽의 지체가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방향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가신다면 남지 부근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가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3일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폭이 굉장히 컸어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번 하락은 아무래도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AI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 급락, 그리고 약한 고용 지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주식시장의 IQ가 5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계속 확인이 될 때까지 물어보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들에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험자산 전반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 기술주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기술주는 좀 차별화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다우와 S&P 500은 둘 다 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 하락, 그리고 러셀 2000도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ETF가 4%나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이 조정이 눈에 띄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봉을 기록하면서 0.1% 하락에 그치면서 일부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단기적인 시장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약했던 자산군이 소프트웨어 주식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9% 정도 하락하면서 6만 6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은 가격도 15%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금과 원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원자재 시장이 동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동반 조정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때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 자산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동반 조정을 받았다면 채권적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8.3bp 빠지면서 4.19%, 그리고 2년물 금리도 9.4bp 하락한 3.46%를 기록을 했는데요. 위험 자산이 조정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에 이은 채권 매수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했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온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안 좋게 나왔을까요? 예, 미국의 구인 건수가 2020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해고 발표는 2009년 이후 1월 기준 최대 수준입니다. 네. 게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강화가 된 겁니다. 노동시장이 경기의 후행 지표이긴 한데요. 이렇게 악화가 확인이 되면 경기 전망 자체가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만일 시장이 튼튼했더라면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그럼 시장이 결국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밴드 상단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주요 지수의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스닥 100도 최근 시총이 1조 달러 이상이 증발을 하기도 했고요. 이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조정이 있는 건데요. 지금은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네. 최근에 사실 특정 섹터가 하락하고 다른 섹터로 수급이 움직이는 순환매장이었는데 이번 하락의 특징이 거의 모든 섹터가 이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 초반에는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었는데 이후에는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이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하락이 단순한 섹터 조정이나 순환매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리스크 축소 과정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동일 가중 지수도 하락한 것을 보면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매도 압력이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2월 들어서 코스피가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폭락한 다음 날 바로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제는 또 크게 내려갔어요. 예, 어제 우리 코스피가 시초가가 낮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몇 번의 반등을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5조 원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결국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이 6조 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86% 하락한 5,163포인트, 코스닥은 3.57% 하락한 1,10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5조 원을 매도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시장 전체를 매도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4조 원을 순 매도하면서 미국 빅테크 하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어제 시장을 시총 크기로 확인을 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형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중형주, 그 다음이 소형주였습니다. 소형주는 1% 내외까지 이 낙폭이 적어졌었는데요. 시총 대형주 두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던 거고요. 그 외의 종목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2025년 연말 종가가 4,214포인트였거든요. 이제 2월 초인데 코스피 지수가 949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주 단위로 보게 되면 아직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고요. 네. 1단위로 보게 돼도 1월에는 1% 미만의 하락이 2번 정도뿐이 없었으니까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은 급격한 상승 후에 오는 이격 조정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설 연휴에는 중일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올 것을 예상하면서 수혜를 네. 받을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은 한 주 남은 명절까지는 큰 상승세보다는 급격하게 오른 뒤 이격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거든요. 예,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투자는 99%가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급격한 변동성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러니까 한 주로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1.16% 정도 하락한 겁니다. 실제로는 크게 하락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매일매일 움직임 속에서 변동성이 큰데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잠시 계좌를 덮어두고 기다리시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투자가 결국은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 워낙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실제 가치보다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었지만 닷컴 버블 시전에 세롬 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5개월 만에 150배가 상승을 하면서 당시에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버블이라는 이야기할 때 자주 회자가 되는 기업인데 버블이라는 게 실적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 보게 되면 12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26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416조였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1월 30일에는 이게 536조까지 상승을 합니다. 120조가 늘어난 거예요. 네, 전망치 네. 자체가. 네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정이 되는데 코스피는 얼마나 올랐냐? 코스피는 101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1010포인트가 오르는 동안 영업이익은 120조가 전망치가 늘어났으니까 네. 오히려 PER은 10.1배에서 9.7배로 내려간 거예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하향이 된 겁니다. 네. 이 상향 조정되는 이익의 크기보다 주가의 상승폭은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은 늘어나는 성장성에 맞춰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싼 영역이나 버블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조금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새벽에 끝난 코스피 야간 선물은 0.79%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시작가는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장중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에 하락하면서 마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장이 끝난 겁니다. 우리 시장 보면 26년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한 케이스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봉으로 끝났어요. 시초가보다 더 높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하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변동성이 설 명절 전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구간의 잦은 매매는 계좌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공부가 되셨다라고 하면 네. 잠시 내려두시고 명절이 지난 후면 이 포트폴리오가 회복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금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다시 추워져서 저도 입이 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추워졌나요? 네, 지금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일부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특보 지역은 하루 새 기온이 10도 정도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영하 15.6도, 경기도 과천이 영하 12.2도,
7.2, 서울은 영하 7.5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찬바람 때문입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2.5도 등 중부지방은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아 춥습니다. 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자, 주말까지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요? 네, 한파의 기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의 기온 내일과 모레 일요일 아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더욱 춥겠고요.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막바지 겨울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추위와 함께 내일과 모레는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 제주 산지에 최대 25, 전라도 서해안에도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각 경상도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고 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흙먼지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초미세먼지에다 황사까지 날아와 오늘은 전국의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는 낮에 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계속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오후부터는 전국의 공기질이 점차 깨끗해지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경북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네, 당 상황부터 반갑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로 거취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뭐 그 내용 자체를 상의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상 그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적절하게 좀 당대표께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이 회견 전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아셨으면 어떻게 조언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그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의 그 지지도 조사에 의해서 선출된 그 정당성이 있는 대표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내에서 일부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다고 해서 네. 그 자체를 두고 이제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네네. 일부는 그 당 대표의 신임을 묻기 위해서 신임 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네. 사실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제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네. 그 당헌 단계에 따라서 사퇴한 경우하고 네. 황우여 전 그 교육부 총리가 네.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임기를 조금 앞에 사퇴한 것 외에는 임기를 제대로 마친 당대표가 없었거든요. 전부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이 되거나 했었는데 네. 이런 것이 주로 그 당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반대 세력의 요구라든가 또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이제 그
당대표를 교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당의 전력이나 또는 당의 지도력이 나날이 쇠퇴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네. 뭐 그런 수준까지도 가지 않는 사안인데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면서 당대표 신임을 묻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전례가 되고 반복이 될 텐데 이것은 저는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 내지 신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자신이 신임 투표를 하면 신임 투표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걸 테니까 신임 투표 내지 그 사퇴를 요구하는 분 내지 또는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신임 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분은 자신의 의원직이나 당직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책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네. 요구를 하라 이런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사안이 중하고 또 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 조건 자체가 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요구해달라는 취지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임투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일이지 신임투표 여부 자체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 약간은 저는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말씀 자체가 강한 이 신임투표 내지 사퇴 요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임 투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신임 투표 요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에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경북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당의 기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원들의 여론의 거의 주류적인 여론 내지 대부분의 여론이 당 지도부를 지금 흔들면 안 된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신임 투표를 실제로 요구를 한다면 아마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임 투표를 요구한다면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요구를 한 분의 정치적인 명운까지 걸고 해봐라. 그런 정도의 자신감과 함께 지금 당대표 사퇴나 또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혹시 만약 전당원 투표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이 전당원 투표에서 본인이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각에서 승부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현장에서 보고 있는 당원들 내지 우리 당의 기관 당 조직의 입장은 지금은 당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네. 지금 당대표를 흔드는 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강하고 예.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요구도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요구만 표출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명운을 걸 정도로 강한 그런 자신들의 결단도 보여달라라는 요구이고 그것이 그 결과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압도적인 재신임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승부수를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분들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상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요구를 이후 하지 못할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지금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이것을 놓고 이른바 친한계 속관에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누가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거나 또 제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시점이 공교롭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만 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뭐 몇 분, 한두 분이 그런 제소를 했다 해서 곧바로 그분들의 요구사항대로 결론이 날 것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친한계를 속아낸다 뭐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공교롭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점상 그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입당한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배현진 의원도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또 이 윤리위 제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친한계에서요. 예예. 그러면 고성국 속관내기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 예. 이 당내 내부 분란이 아직까지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정치적인 그 현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네네. 또 그 공격이 있으면 또 다른 방어가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네. 함께 그 결집한 결사체인데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당내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다 보니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론은 상당히 뭐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론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지는 그 지금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이 보여주는 미래 비전과 또 전략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부 비판적인 그 지지자들의 여론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그 여론이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국민들께 그 미래 비전을 잘 그 제시하고 또 신임을 얻는다면 충분히 지지율은 큰 폭으로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지율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 시기를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안에서 다 논의가 된 사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 전에 네. 지금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당협의 상당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그 당협위원장을 또 교체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황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된 당협의 교체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행보를 시작하면서 이제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하고의 만남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요청을 했고요. 자, 이런 행보를 묶어서 보면 결국 이제는 그 지방선거 쪽으로 초점을 옮기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 일시가 다가왔고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를 포함한 후보들이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빨리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제 당내 경선 문제라든가 또는 공약이라든가 또는 선거를 임하는 캐치프레이즈, 선거 구호 등 지금부터 대비를 해도 다른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있고요. 이후의 일정은 뭐 지금 현재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각에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백의종군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출당 조치된 분이라서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전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기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또는 당 구성원이 너무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스스로가 이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는 타인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기애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타인에 대한 애정과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또 스스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위원님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기회의 땅으로 경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경북 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상으로도 국난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고장인데 최근 10여 년간 경북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잃고 산업화나 민주화의 성과가 퇴보하는 그런 많은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생동적이고 생산 여력이 높은 네. 산업 기지가 있고 또 많은 여력이 있는 기회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미 전자산단이나 포항철강공단을 전성기의 모습으로 활력 있게 바꿔놓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롭게 경북을 만들고 위대한 전진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네. 지금 이철우 지사, 현 지사뿐만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네. 개인적으로 누가 가장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철우 지사님은 역시 현직 지사님이기 때문에 저와 1대1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좋은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신데 다만 최근에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지금 현안 사업인 신공항 건설 분야에 원래 착공 예정이었는데도 국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고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네.
또 경북 지역이 작년에 엄청난 산불로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 주민 구호 활동을 뒤로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바람에 많은 도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8년 동안 지금 도정을 맡으셨는데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실책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다시 위대한 전진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철우 지사님과의 1대1 구도도 깨어지고 제가 단독으로 앞서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경북도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행정통합 흐름 속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도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만약에 이제 이 발의가 법이 통과까지 된다면은 사실 큰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그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이 통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일 그 특별시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선거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북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것을 대구시의 대표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정통합을 밀어붙였고 경북도에서는 이미 행정통합을 2차례 실패해서 역시 신임을 잃은 이철우 지사께서 나서서 우격다짐으로 통합 작업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그 진행 과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돼 버리면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 통합이 된다면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합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네. 이 통합이 된다면 대구 지역의 경북 지역이 흡수된다는 그런 걱정을 경북 도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경북 지역을 많이 배려하는 방법으로 통합이 되어야 통합이 성공되고 지역 갈등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어떤 소외감이나 또는 네.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 지역을 좀 배려하는 방법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이 행정통합을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통합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네. 경북 지역의 당원 숫자가 대구 지역의 당원 숫자의 2배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경북 지역에서 그 통합 특별시장이 선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통합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이제 그 단일 특별시장에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금 현안들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신공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그 민주당 정부에서 단일 특별시장으로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면 이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 이 보수의 심장, 이른바 그 흔히 말하는 보수의 심장 TK가 단일 행정구역으로서 그 보수의 심장의 정치적인 역할과 또 지역 주민 500만의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그 수장이 됩니다. 그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이상은 높아질 것이고 그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통합신공항 건설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현안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적인 또 위험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력을 갖추고 중앙정치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정치적인 그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통합특별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그 여력 또 재정적인 그 확보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같이 네. 중앙정치권에서 오래 역할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사항 때문에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규모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고 그런 그 투표 제도를 바꾸면 안 그래도 지금 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은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하는 것이 좋고 투표 제도는 단순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식으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네. 했을 때 논란이 없는데 또 무슨 새로운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탈당까지 하고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그 네. 제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네. 그 맞지 않는 주장이라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서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도 동백군락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백꽃이 만들어낸 붉은 카펫 위를 걸으니 이른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크게는 10도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상 2.3도였는데 지금은 영하 7.9도로 10도 정도 낮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지금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강릉 광주 3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13도 정도 낮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서울 영하 12도, 부산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오늘을 비롯해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전라도 서쪽 지역과 제주도는 추위 때문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25cm 이상, 전라도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곳곳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가 재수 만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1차 때보다 반대표가 많았다. 뭐 여러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제석이 아니라 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적에서 지난번에 1차 투표 때는 28표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 이번에는 근데 590명 정원에 500명이 넘었어요. 투표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고 이 28명이 모자랐다가 16명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상당수가 반대를 처음에 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네. 한 40명 정도가 옮아 갔다. 근데 그러면은 이 40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틀에 걸쳐서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했고 그 정청래 대표가 투표율이 낮으니까 다 전화로 일일이 독려까지 하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좀 반발도 있었어요. 이게 심판봐야 되는데 플레이어처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지만은 반 정청래 정서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청래 대표 얘기했듯이 1대 0이든 3대 0이든 이기면 장땡이지 뭐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원들이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운영위원들이지만 아니 저 중앙위원들이지만 중앙위원들이 네. 지금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보다 그 투표율은 아까 득표율이 낮았죠. 그러니까 10% 낮았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비록 부결은 제적 얘기하시면서 부결은 됐지만 7대 3이었어요. 그 이제 찬반 구조가. 근데 이번에 6대 4였어요. 그러니까 10% 포인트가 훅 빠진 거죠. 게다가 사실은 여기에서 당원들은 거의 80% 가까이가 찬성한다 했는데 어쨌든 저 중앙위원들은 거의 60에 대한 걸 함으로써 시켜는 주지만 당신의 이제 여러 가지 대표 체면은 지켜주지만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1인 1표는 통과됐는데 근데 뭐 1대 0이나 뭐 3대 0이나 똑같았는데 다르긴 하죠. 전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충분하게 중앙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의 사인을 보냈는데 뭐 그 사인 보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뭐 사실상 관철된 거나 이제 거기나 진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1인 1표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는 17대 1의 권리당원
이게 대의원 17대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1인 1표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연이면 청신호가 완전히 들어온 거죠. 뭐 두 번의 재수 끝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지만 체면도 세웠고 어쨌든 실리도 챙겼다. 이게 뭐 이번 그 중앙위원회의 투표 결과 같습니다. 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면도 실리도 챙겼는데 이제 관심이 합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도 전당원 투표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1인 1표제 투표를 지금 분석한 걸 놓고 봤을 때 전당원 투표로 갔을 때 이 역시도 정 대표가 생각하는 합당에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때 그 1인 1표제 1차 때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패턴을 보면은요. 이런 특정 사안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잖아요. 근데 찬성 쪽은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반대 쪽은 투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찬성률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낮은데 찬성률을 보면은 높게 나오는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 뭐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본인 뭐 직을 걸으라고 하면서 재심 투표하는 것도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런 거를 모르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합당됩니다. 이거는 이재명만 합니까? 정청래도 합니다. 예. 탁월한 네이밍이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는 건 사실이고 그 수위도 반대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약간 낮아졌어요. 제가 낮아졌어요? 보기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들 다 밥 먹었잖아요. 뭐 이제 이현주, 뭐 황명선, 뭐 강덕구 그리고 지금 더민초, 초선 의원들도 만나서 설득을 한 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 찬성으로 돌아설게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워딩들이 조금 더 날것의 것들이 나오다가 약간 더 정제된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당 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 하겠다. 지금 여론조사 투표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런 거 한다라는 거를 막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반대는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뭐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뭐 합당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이제 물론 수위는 좀 낮아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과 어쨌든 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 뭐 한준호, 뭐 강덕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센 얘기들 하잖아요. 어쨌든 수위는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낮아진 수위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센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소나무 당과의 합당 얘기를 하면서 약간 희석하려는 그런 얘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통과는 되는데 이분들도 이제 뭐 명시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 전초전이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미 그 싸움에 돌입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당은 되는 걸 전제로 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기싸움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친명 대 친청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8월에 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잖아요. 2년 후에. 그러면은 비명 행사 받잖아요. 다들. 비명 행사를 받는데 다른 행사 안 나올까요? 이거는 진짜 그 권력의 그 핵을 가진 진검승부인데 칼자루를 쥔 쪽이 칼을 휘두를 텐데 그리고 그 내전은 전쟁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위기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상정들이 되면서 지금 굉장한 기싸움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권 투쟁에 저는 이제 돌입했다. 그렇게 보는 게 전 타당할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으로 다 봐야 되는 거고 아주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7개월 됐는데 벌써 다 이렇게 뉴 노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1년 차잖아요.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불법 위법 논란까지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비판해왔던 입장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우리는 민주적이다, 수평적이고 또 잘 협의하는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라서 민주당은 원래 그리고 옛날부터 좀 들이받았어요 대통령을. 열린우리당 때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좀 적응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 대표가 연쇄적으로 초재선 중진 연쇄 회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동에서 좀 흘러나온 얘기들 뭐 좀 재미있는 얘기 아니면 유의미한 얘기 뭐 좀 있을까요? 뭐 유미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정청래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네.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톤들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잦아들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합당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지금 이게 지난번 1인 1표제랑 비슷한데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합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왜 합당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뭐 이런 거니까 명분이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 진보 대통합이라는 거를 정면으로 거스르기가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뭐 꼼수나 이런 계산들이 딱 누가 봐도 눈에 보이지만은 그거를 명분으로 걸고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니셔티브를 당 대표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잦아든다 이렇게 보여져. 결국은 지금 지방 선거 일정을 봤을 때는 이 합당 논의가 조만간 그 3월, 4월, 4월 전에 3월쯤에는 다 정리가 그러면 될 3월 초중순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초중순까지.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2월 20일인가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당내 경선 절차가 이제 3월 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4월에 뽑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서 아마 저도 3월 초 아니면 중순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 비명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청 쪽에서는 용어들 요새 헷갈려.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비당권파 쪽에서는 네. 지선 이후로 미루자. 근데 네. 지선 이후로 미루면은 아무 실익이 없죠 사실. 이거 선거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 해놔야 8월 전당대회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 흡수된 당원들이 뭐 또 친청으로 또 당권파 쪽으로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은 아마 대표가 지금 하는 행보로도 봤을 때 3월 안 합당을 밀어붙이는데 반발은 있겠죠. 뭐 반발 없는 또 뭐 정치 행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이걸 그대로 드라이브를 내줘 버리면은 2년 후에 총선 때 우리가 친명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싸움은 더 될 겁니다. 근데 본질은 이제 합당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8월 있을 당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일간지에서는 이제 그 이쪽에 윤 어게인이라 문 어게인 얘기가 나온다. 문 어게인. 문 어게인이요? 문 어게인. 네. 문재인 어게인.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하다. 네. 8월 달에 있을 당권 투쟁이 지금 서막이 오른 거고 그 기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저도 3월 안에는 합당이 명시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지금 여러 그 발언들 와중에 사실 뭐 설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 쪽 의원과 또 민주당 쪽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뭐 합당 과정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겠죠.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한테 일임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조국 대표 개인 정당이라고 가까울 정도로 뭐 조국 혁신당에서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예. 의사결정 구조가 조국 대표한테 몰려 있어요. 예.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럼 조국 대표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나가려면은 지류가 아니라 본류에서 해야 된다. 조언같이. 그 조국 대표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국혁신당에서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격하게 나오는 네.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진짜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속주 발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좀 신경전인데 그거는 저는 뭐 통합에는 큰 문제는 없다. 예. 네. 국민의힘 쪽 얘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당내 일각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로 하는데 나한테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들도 정치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일부 예상은 했었어요. 저는 더 정면 돌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재신임 얘기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네,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저 원내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연설에서 뭐 당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아마 네. 끝나고 저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드를 저는 반반 봤어요. 그러니까 꺼내들 수도 있고 안 꺼내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꺼내드는 순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거지 진짜 빼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도 이제 죽자고 달겨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어쨌든 칼을 뺐어요. 뺐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네. 내일부터 그러면 사퇴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이제 당의 진로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해도 뭐 지금 100만 당원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70만 당원에서 100만 당원으로 30만 훅 늘어났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아름아름 이제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지원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이 상태로 가면은 뭐 과반 당연히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해볼 테면 해보자고 꺼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칼집에서 꺼냈기 때문에 네네. 상대가 이제 여기에 베일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당의 방향, 노선, 방향 이런 걸 전환하고 지선 체제에서 중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앞으로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협위원장 이틀 정도 남았는데 내가 이거 걸 테니까 사퇴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하루 남았죠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 이제 만 하루도 이제 안 남은 거죠. 오늘 예. 시간 지금 봤으면 누가 나올까요? 직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잘 봐야 돼요. 어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까지라는 게 하나가 시간적 전제 조건이 있었고 예. 의원직과 단체장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단체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 아. 네가 직을 거는데 당협위원장은 빠져 있어.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직의 범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지만은 네.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그 김재원 최고가 방금 전에 인터뷰하는데 네. 100만 동원 누구라도 나 뭐 사퇴하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김종혁 넌 그 급 아니야. 제가 보기엔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저는 이거를 어제 장동혁 대표 보면서 이제 원래 이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그 직후에 거취 표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궁금했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를 이제 지나서 이렇게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영화 타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유명한 거잖아요. 자,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모아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건데 비속어가 아니라 영화를 제가 대사를 인용한 영화 겁니다. 대사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냥 쫄리면 돼지시던지 너 의원직 걸어봐. 그리고 단체장을 얘기한 거는 오세훈 시장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단체장 중에서 지금 격렬하게 반발한 사람 오 시장 뭐 지금 시장직 한번 내려놔 보시던지 예전에 무상급식 가지고 한번 내려놔 보셨잖아. 한번 또 내려놔 보시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제목을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장동혁의 협박 정치라고. 네, 협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저기서 친한계에서도 이제 네네네. 협박하냐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네. 협박 정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청래 대표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안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쫄리면 돼지시던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치냐. 그래서 지금 보수는요. 이거는 내전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는 내분이고 보수는 내전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는 전쟁이에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야 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가 실종되고. 예.
그렇게 보십니까? 내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몸집 불리자고 하는 내용이고 이쪽은 이제 뺄 사람은 빼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약간 성격이 다른 약간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극강의 승부수를 꺼내든 건 이제 뭐 일각에서 협박 정치로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면서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뭘 거실래요 잘했잖아요. 저는 그 의원님은 뭘 거실래요. 그 유명한 트레이드잖아요. 저는 장관직을 올 때는 의원님은 뭘 거실래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그 대사가 아니라 그 얘기가 자꾸 빗자루 맴도는데 저 장동혁 대표도 것이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선 정국으로 이거 당의 좀 방향성과 노선을 좀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전략적 허용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불인 거죠. 잔불. 그러니까 큰 불은 껐는데 잔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잔불 정리를 잘 해놓고 어쨌든 방향성과 노선을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극강의 카드를 꺼내든 거죠. 이제 뭐 협박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말하자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나도 할 테니까 웬만해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부터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걸라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뭐 오늘 지나면 그래서 네. 재신임 요구 안 나오면 이 지금 분위기는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턴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 대표도 쪽으로 갈까요? 어쨌든 뭐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곧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원들을 아마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관위원 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이제 공관위원이 선정되면은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국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 대표가 그거 목전을 앞두고 잔불 정리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고성국 평론가께서 누구를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윤리위에 제소되고 이걸 갖고 어제도 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또 넣긴 했지만은 뭔가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국의 데스노트. 그래서 줄여서 고스노트. 아, 네이밍. 정치 얘기인데 갑자기 영화하고 자꾸 믹스가 아니 되는 네이밍이 너무 신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지난달 28일에 배현진, 고동진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네.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국 의원도 지난 4일에 정성국도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의원직 사퇴 안 하면은 우리가 윤리위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틀 뒤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공교롭다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 쪽에는 김어준이 있다면은 이 보수에는 이제 고성국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양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고성국 씨가 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 찍어주면은 딱딱딱 그대로 공교롭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수내전이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그 TV조선 김영수 뭐 고문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어요.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뭐 이런 류의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성국이 등판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망해야 산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국보위 예전에 방우영 회장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이 국보위에 전두환 때 국보위 참여한 거 그러면 나보고 전두환 사진 거는 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데 니들은 더 했잖아 지금. 근데 막 이런 것까지 서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 이 친한 뭐 이런 보수의 가치 정립을 놓고 다 싸우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우려스러운 게 뭐 여야든 떠나서 아니 대의민주주의에 왜 위임받지 않는 권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김어준도 그렇고 고성국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전환기 씨까지 이제는 다시 또 참전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른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이 왜곡되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들이 책임 없이 그냥 자신들의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게 이제 자꾸 정치권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저는 아니
공당의 당사에 사진 거는 건 그거는 그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그리고 거기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뭐 영화 보러 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뭐 당사의 전직 대통령들 이 사진을 좀 더 걸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 답할 이유도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당의 잔부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큰 분은 잡았기 때문에 네. 유튜버들하고 좀 그 과정 정리를 좀 통해 가지고 예. 이제는 다시 중원확장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함몰되면은 어떻게 당 대표가 미래로 나가고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그 윤재는 이런 거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저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 끊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가 재밌는 포인트가 전한길 씨가 이제 뭐 몇십일 만에 이제 귀국했잖아요. 네. 귀국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 세력하고 만약에 절연을 하거나 뭐 윤석열하고 절연을 하면 우리 너 지지 철회할 거다. 네.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들 세력으로부터. 근데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한길한테 협박받고 지금 당에 지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 이 보수 정치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 당이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네. 정당 자체가 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원의 구성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강경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은 진짜 네. 새로운 뉴 노멀이구나 이 정당도 어떻게 이제 이게 변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가고 지방선거 모두를 이제 가려고 하는 와중에 또 지금 홍익표 수석과 만나서 또 단독 영수회담 또 제안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 영수회담 성사되기 쉽지 않겠죠?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사실 큰 불이 그 관세협상에 네. 따른 우리 이제 법안 처리였는데 네네. 왜 합의했잖아요. 네, 왜 합의했고 그러니까요. 그건 뭐 만약 그게 이제 봉착 교두보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뭘 그걸 여야 그 영수회담 이른바 회담을 통해서라도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현안이 없는데 야당 대표 만나는 거는 야당 대표의 몸값을 올려준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당의 이러저러한 분출 요구가 그러니까 요구들이 분출되는 거를 조금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홍익표 수석 입장에서야 뭐 잘 전달하겠다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거기서 끊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굉장히 뭐 교착 상태에 있는 전국이라면 뭐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는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번 만날 수도 있겠다. 언제쯤 어떤 계기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나는 얻을 게 많은데 대통령한테 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생길 때쯤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예.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롱런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힘 실어주려고. 예, 적당히 좀 힘도 실어주고 장동혁 대표한테 뭐 그거 한번 만나준다고 뭐 갑자기 선거판이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거든. 그건 장동혁 대표는 또 내가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했다라고 하면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파이팅 뭐 이런 응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요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은 아직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지방 통합은 선거 전에 광주, 전남 정도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도 혹시 막 박차를 가해서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반발하는 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투표 자체가 그게 이 통합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는 정확한 그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거치는 통해서 TK 지금
통합이 사실상 어찌 보면 길게 보면은 뭐 정부가 지금 유인책이나 당근책이 엄청나잖아요. 뭐 10조를 주기가 많긴 한데 근데 당장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자치단체 자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대구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게 워낙 많은 이제 그 투자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쪽에서는 이게 주민투표라는 허들도 있는데다가 이 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상 이제 3월 지나고 나면은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 놓으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조금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대전 충남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 김태흠, 이장우 두 분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기다가 요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류가 싹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해득 씨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되게 어렵고 이게 왜 하려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거든요. 5조 원 정도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 뭐 청와대 뭐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유 이거 다 되면 큰일이다. 돈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 군데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건데 이거 세 군데 다 되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정치와의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매일매일 아주 시시콜콜이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공급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고 했었는데 어제 저희 전격 시사에 나오셨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2%를 겨냥한 부동산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언사를 쓰는데 그렇게 강력한 언사를 쓰면은 집이 생깁니까? 주택이 공급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쨌든 시장에 물론 이제 뭐 또 그 구윤철 장관을 향해서 뭐 만약 뭐 혹은 뭐 이게 뭐 아마란 말 쓰지 마라, 아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지금 페북에 올리는 SNS 메시지에 올리는 글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어찌 보면은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주무장관도 이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죠. 그 당시 이제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었죠. 네.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이게 시그널을 준 네네. 거라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요즘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네. 내가 직접 나는 진짜 국민과 대면 정치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고, 강력하게 얘기는 이게 뭐 집을 공급하겠다 이 의도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어쨌든 굉장히 지금 견고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건 정치에 저도 물론 뭐 대통령의 말이 정치가 아닌 게 없죠. 다 정치긴 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어떤 그 진영을 겨냥한 정치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 여론조사를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4일 1,3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 어제 나온 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 2일에서 4일이요. 네. 예.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거 물어봤거든요. 잘한 조치다가 61%, 잘못한 조치가 27%.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더 나왔어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127 부동산 최근에 네. 난 그 이제 공급 때 129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29 네. 이게 이제 6만 호 공급하겠다 예, 수도권에 예. 효과 있을 걸 47, 효과 없을 거 44예요. 아. 사실은 이거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재탕이다. 태능 CC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거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지금 2008년 이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대책 물어본 것 치고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행보하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불만들이 많았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은 합니다. 내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로 인해서 지지층도 결집하고 뭔가 좀 약간 희망을 갖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방선거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게다가 해피면 5월 9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중과 폐지 유예되는 게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표가 집값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는 게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합니다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정청래는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합니다. 다 하면 뭐 장동혁 대표는 못하는 건가? 네. 장동혁도 했잖아요. 직을 걸었잖아. 그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여러 차례 나눴던 그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뭐 이렇게 열광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이 메시지들은 워낙 연달아 내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그냥 하나하나 다 내놓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조만간 중과 유예 폐지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쯤엔가 구윤철 부총리가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또 이렇게도 나오고 하니까 모든 그 관심이 부동산에 지금 집중되는 양상이에요. 선거는 잠시 놔두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그 담론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이전에도 이 정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다라는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게 여권에서 나와야 되고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잖아요. SNS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나 다른 대통령의 사례에 비해서 강도와 빈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도와 빈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성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현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들리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관 보고 아마 이런 좀 약간 뭐랄까 좀 그 시장에 헷갈리는 신호 주지 마라. 이건 단호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미묘하게 원래 이런 이슈들은 사실 선거 앞두고 안 꺼내거든요. 그 부동산 이슈는 여권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관리해도 쉬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대통령이 먼저 꺼내놓고 강력하게 의제를 주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것 하나 의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당이 전혀 지금 뒷받침 못 해주고 있다는 이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국정
대한 그립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무오류의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건 위험한 건데 어쨌든 이쯤에서 좀 이렇게 시장과 소통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좀 도상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뭘 출구 전략도 짜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옳다라는 이제 그런 무오류의 확신에 빠지면은 정치는 더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이건 지금 조심해야 될 지점입니다. 요즘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게 강하게 보여요.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트럼프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른 거를 닮았다라는 게 이제 SNS 정치를.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SNS 정치를 하느냐? 저 2가지 이유가 이 뭐 부동산 얘기는 빼고 크게 보면은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요. 지금 신문의 헤드라인이 예를 들면은 명청 갈등, 관세 25%. 그래서 이거는 이슈를 장악하는 것도 있고 이슈를 불리한 거를 돌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 이거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언론은. 일단 좀 열심히 써야죠. 분석도 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본인 의도대로 가면서 이제 불리한 걸 가린다 이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을 떠보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관세 25% 한국 올릴 거야. 이게 행정명령이나 뭐 관부에 게시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그 주체들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런 정치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플레이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도 있지만은 효과를 봤으면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건. 네. 되게 고수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저는 확 드는데요.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채널을. 그런 생각이 정치 고수들이죠.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가장 안 좋은 게 그걸로 이제 갈라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분리하면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언론이 문제다, 야당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뉴욕 타임스 니네도 가짜 뉴스야, CNN도 가짜 뉴스야. 대통령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설탕 부담금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가짜 뉴스다. 뭐 설탕 세라고도 할 수 있고 부담금이라도 할 수 있고 사실은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단정 지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 맞아요. 그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텍스라고 써요, 텍스라고. 세라고 써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부담금이 준조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텍스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언론은 근데 사실 그 엄밀한 용어를 쓰기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언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말은 입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도 좀 그 문제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언어는 사실 단임제 정권 이런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초기 발화 이슈를 다 던져놔 버리면은 그리고 규정을 지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논의가 수기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좀 봐요.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셔서 25% 관세 다시 올릴 거라고 한 이후에 어쨌든 여야가 빠르게 특위에 지금 합의를 했는데 비준동의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이 특위를 받음으로써 국민의힘은 약간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그러기에는 너무 국익이 절박했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협상해 보면은 어쨌든 니네 왜 그렇게 그 정말 슈퍼 여당인데 슈퍼 정당인데 왜 이거 하나 처리 못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도 우리가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집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전격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썼잖아요.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건데 근데 아마 민주당도 그래서 법안 처리에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은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보할 때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는 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패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대승적인 합의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대한정당임을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 대한정당임을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도 같은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슈퍼 정당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앞서 했던 각종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 처리하듯이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못했던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좀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물론 국익 중요하죠. 제가 국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별로 이렇게 얻어낸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는 얻어낸 게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걸, 민주당이 계속 이제 중요 국명마다 국민의힘을 패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위원회를 보면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네. 들어가 있고 네. 이 내용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별도로 자신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중요하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있는데 이 사람들 낙하산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디테일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이거 가지고 만약에 계속 싸우고 있으면 국민의힘 본인들이 불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싸울 때는 싸우고 하지만 국익위에서는 뭐 협력하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 정치, 정책 정당 뭐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말 3초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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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관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족족 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틀 연속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두 번째 것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뭐 인도와의 일정이 있다면서 아예 카운터파트를 만나지도 못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관보 게재를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는 힘들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가 저는 성의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저 미국도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타코의 비아냥은 아니지만 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이 전초전 선거에서 다 쪽쪽 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동맹을 상대로도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라도 뭐 우리는 사실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빨리 지금 태세 전환을 했으니까 미국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는 걸 보고 좀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미국 의회에 소환됐어요. 지금 맞아요. 23일 날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이 뭔가 우리나라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로저스 대표한테 나오라고 하원 법사위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통상화 문제화된다라고 우려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통상 문제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면 위로 떠 오른 거죠. 그러니까 쿠팡에 뭐 로비가 먹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이제는 한미 간의 문제로 대두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네, 잠깐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혁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사건화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는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상 2.3도였는데 지금은 영하 8도로 10도 정도 낮고요.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가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이 끼겠고요. 강원도와 경상도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유명 연예인이었죠. 구하라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모친이 자녀 사망 이후에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게 맞냐 이런 논란이 컸었는데요. 유류분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이 상속 분쟁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I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법률 용어로 이해됩니다. 유류분. 어떤 제도인 건가요? 네, 좀 단어도 어렵고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 단어의 뜻은 남겨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 남겨주는 상속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건 77년부터입니다. 50년이 넘은 제도이죠. 50년 전에는 한국이 대부분은 농경사회로 많이 서로 가업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땅 한 두 필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남에게만 상속을 모두 몰아줬다. 보통 그런 경우 많았죠. 네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진 자식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나 이제 부모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가 1대1대1로 이제 법적 상속을 받잖아요. 네. 만약에 자식이 2명인데 오빠한테만 전부 줬다. 그래도 내가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은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네네. 그럼 쉽게 말해서 가족에게 최소 상속권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구하라 씨 사건 당시에는 이 유류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구하라 씨 사건은 유류분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상속 결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사망한 이후에 내가 법정인 상속인이니까 나한테 상속을 해다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예. 이 사건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형평에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던 부모가 똑같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은 상속재산의 기여도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속권 상실 사유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인을 한다거나 유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시키는데, 이제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실권을 없애는 이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집 나가서 연락 안 됐던, 예를 들면 엄마든 아빠든 나타나서 나는 이 상속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상속의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뭐가 불합리하다고 본 거고 어떤 거를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한 걸까요? 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산 제대로 처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고요. 첫 번째, 아예 없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선고 즉시 효력 상실,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 30대 어떤 그 학원 강사가 있다고 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습니다. 갑자기 100억 원대 재산이 생겼는데 평소에 교류도 없던 형이 또는 뭐 여동생이 나와서 나 그 재산에 대해서 반은 또는 반의 반은 내 거야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대가족 시절에는 뭐 형이 농사지면 가서 도와주고 며느리 뭐 사이 다 도와주고 이런 협력 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단절된 상태로 완전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없애겠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유류분 상실 사유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계기로 단절돼서 완전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남남을 넘어서서 정말 인간 같지 않다라고 부모한테 학대하거나 폐륜 행각을 벌이는 경우들도 많고, 때마다 나타나서 부모한테 돈만 뜯어가고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죠. 이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상속에 원래 법적 상속분의 절반은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거죠. 네. 3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의 자식은 치매 노무를 적극적으로
그대로 간병하고 생활비를 댄 자식, 또 한 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자식, 뭐 외국에 있어서 전혀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 후에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이것을 상실 사유로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개정 입법안이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고 치면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했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장기간 부양하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최소한의 보장되는 권리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효도하고 뭐 폐륜한 걸 좀 차등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이 안 됐던 게 기여분 관련 규정들이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유류분을 하는데 상속분을 뺏어올 때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사업 망했을 때 자기 돈 써서 막아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그게 상속재산인데 내가 기여분으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까지 유류분에 산정돼서 다른 자식한테 준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기여분 관련한 규정도 유류분에 준용해서 판단을 하겠다. 결국은 실질적인 형평을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안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은요. 일단은 현재 법사위의 소위가 통과한 상태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개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작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기여분을 유류분에 포함해서 따지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 개정안은 그 유류분 반환은 과거에는 원물 반환,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받았으면 이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사람이 부동산 지분, 원래는 상속분이 2분의 1 지분인데 4분의 1분 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했다면 이제는 돈으로 주고 받아라. 부동산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 복잡하고 네네네. 분쟁이 남잖아요. 이런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면은 지금 시한은 어쨌든 그 헌재에서 요구한 시한은 지났지만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면 그 법사위에서 절차대로 가고 본회의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는데요. 네,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정도의 개정안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속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유류분 소송과 상속 소송들이 다 계류 중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는 헌법 불합치 기간이 지나면 네. 유류분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는 겁니다. 없는 영인 거예요. 거죠. 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추후 지정이라고 해서 추후 기일 지정 상태로 중단되어 있다 보니 네네. 진짜 돈이 급한 분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빨리 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몇 년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일하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안 되는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뭐 이런 게 나올 파악이 될까요? 통계상으로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요. 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서 개별 재판부들은 다 재판을 중단하거나 네.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데 네네. 혹시 양쪽이 합의해서 끝낼 수 있으면 합의해라라고 끝내는 사건들은 끝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은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법조항이 지금 효력 정지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유보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많은 혼선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개정안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도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제도 개선이 돼서 조금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변호사든 또 상속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규정이 미비하면 소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상속이나 유류분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또 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하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참고하면 될까요?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워낙에 상속 재산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집 한 채 뭐 3억, 5억 하면 뭐 몇천씩 손해 보고 합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30억, 50억을 나눠야 되니까 치열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재혼 가정이 느니까 전혼
자녀들과 현재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이견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혼 배우자님은 그 뒤에 또 전혼관계 자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 보장을 해야 되는 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입장에서도 쉽게 자녀들한테 양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네. 유언장을 좀 잘 작성해 놓고 사전에 좀 형평성 있게 재산 분배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